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기들 말고.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궁금했어요.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세요. 조현호 총장. 안 오셨나? 네. 아쉽네. 오셨으면 저희 김용민과 함께 금 만남을 제가 추진합니다. 호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역시 김호준 총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영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등장 장면을 카메라로 잡아서 보여줍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잡히긴 참 힘든데, 네, 앉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언제쯤 잡힐까? 안 잡히더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본을 보는 말이죠. 이쯤에서 호란 씨가 저에게 앞에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 이 대본은 윤도현 씨, 김재동 씨, 김 씨 모두 소속된 기획사 사장님이 자신의 의욕이 넘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본입니다. 그리고 그 대본에 대한 미팅을 저희가 사전에도 했었고 오늘도 대기실에서 잠깐 했는데요. 김호준 총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본대로 가지 마십사 라고. 네, 각오하고 올라왔습니다. 김 사장님 앞으로 대본은 돈 주고 작가를 쓰세요. 호란 씨, 제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네, TBS보다 훨씬 미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동의하신다면 교실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트위터에 올리세요. 그래서 확산시키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없대요. 저의 감상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미 슈퍼스타님께서 저 따위의 감성이 필요하신가요? 저의 미모는 어떻습니까? 사진이나 매체를 통해 봤을 때보다 훨씬 파괴력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력 있는 외모 저와 그리고 미모 호란이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주인공 모십니다. 저 구기동에 사시는 김정숙 씨와 그 남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재인 이름을 연호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김정숙을 외쳐주세요. 자, 문재인 대신 김정숙은 괜찮아요. 다 하나, 둘, 셋. 김정숙. 앞으로 뭔가 흉을 받아서 연호하실 때는 문재인 말고 김정숙을 외쳐주세요. 문재인을 외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보기도 전에. 자, 그럼 앉아주십시오. 네. 알겠죠? 김정숙. 네. 뭔가 외칠 일 있을 때는 김정숙을 외치는 겁니다. 자, 두 분 자기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에 살고 사상구 국회의원 문재인의 부인이고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대선 출마 선언했네요. 네.
현재는 구기동에 사시죠? 네, 잠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기동에 사시는 김정수 씨로 외치겠습니다. 네. 그 옆에 그 남편분 자기 소개해 주시고. 예, 저는 뭐 김정식의 남편 문재인입니다. 오늘 낮에 출마 선언하고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 모교입니다. 이 모교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저도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앞으로 틈틈이 김정수를 외쳐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김정숙 씨 남편, 공식 무대 사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호란 씨? 뭔가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절대 인터뷰를 안 해주셨어요, 이 남편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다가 작년에 본인이 책을 냈습니다. 책이 잘 안 팔리자 저를 부릅니다. 책 장사를 하겠다고. 사실인가요? 김정숙 남편님? 예, 그 제 책 내고 그 북 콘서트 첫 번째 네. 그 사회를 보셨어요. 그때 책이 안 팔리자 인기 절정에 저를 불러서 책 장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책이 몇십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오늘 저의 뒤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신문 그리고 방송까지 모두 거느린 언론사 사주 아니겠습니까? 괜히 공사 다망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와드렸는데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그때부터 우리 이제 김총수가 이제 제 등을 떠밀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이제 출마 선언 하고서 이제 그 느낀 그 마음이 정말 참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만 바라보고 올인할 일만 남았다. 우리 김어준 총수 프로그램대로 하면 이제 닥치고 올인이죠. 그런데 우리 김 총수도 그동안 이제 제 등을 떠민 공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책임을 많이 져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계신 사모님께서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는데요. 어제와 오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신가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굉장히 걱정되죠. 남편이야 올인한다고 그러지만 이 자리를 만약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어요.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하거든요. 참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로서 아주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았고요. 또 청와대 들어가서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면 자기가 다짐을 하는 게 눈빛을 통해서 보여요. 국가에 충성해야지 되고 국민한테 봉사해야지 되고 자기 자신을 다잡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또 가야 될 길이라서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재단 일을 해서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에 이제는 이만하면은 개인이 사회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은 성실하게 참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피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요. 아, 정말 안타깝죠. 조마조마하고요. 이렇게 크게 연호당하는 일도 사실은 어제까지는 없었겠죠, 그렇죠? 고기동 사실은 김정숙 씨에게 저도 이렇게 중요한 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인쇄는 얼마나 버셨어요? 책 인쇄. 인쇄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몇 % 받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로지 지금 처음 결혼하고 나서부터 봉급 몇 % 자기 정해주면은 그거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니, 제 책이 꽤 팔렸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또 잘 팔릴 참인데, 그 순간에 우리 김어준 총수가 뭐 했죠? 아주 닥치고, 예, 정치. 그 바람에 이제 제 책 팔리는 게 이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안 사셨습니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다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구기동 김정숙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경고 드리는데, 그 남편분은 제가 질문할 때 답하세요. 자, 따님은 출마 선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안 왔죠? 오늘 출마 선언? 네, 안 왔습니다. 이거 조중동 기준으로 말하면 말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남편분에게 추궁을 드릴까 합니다. 평소 따님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지가 무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래, 정말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죠.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인권 변호사라든지 또 뭐 청와대 뭐 근무라든지 또는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런 일들은 그냥 제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저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정말 좀 미안하죠. 우리 이제 제 처는 제 이제 또 이 정치를 반대했었는데 그래도 또 제가 또 정치에 또 나서니까 지난번도 국회의원 선거 좀 열심히 도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또 그렇게 뭐 도와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고마운 일이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제 딸도 제가 아까 이 독립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단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냥 그 군중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지 마시고 그런 그 사생활에 또 뭐 그런 거 또 보호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는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각자 자기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이제 또 딸은 이미 이제는 제 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또 소중한 또 아이 저한테는 손자가 되죠. 이제 그 가정을 또 이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땅히 그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씨, 네. 남편분을 함부로 칭찬하지 마세요. 네.
지금 무대 위에서의 저는 굉장한 알력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대본대로 가지 말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남편분의 기세를 보면요, 김어준 씨도 그냥 마냥 공격만 하고 계실 것 같진 않거든요. 자, 네, 파이팅! 제가 이 사연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 탁현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님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버지 출마도 개인적으로 반대다. 아버지가 절대 자기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건 아버지의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따르라고 한 적이 없다. 정말로 따님에게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까? 남편?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가족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이제 탁현민 교수가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강요하기 어려우니 우리 탁 교수가 한번 설득을 해보시라. 그래서 아마 전화를 했는데 방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딸이 저한테 이제 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우리 탁 교수나 우리 김어준 총수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니 오면 우리 탁 교수며 김어준 총수며 사인 받았을 거다. 예, 그렇게 이제 꼬셨는데 어쨌든 뭐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한 번도 윽박지르는 적은 없다 이러시죠. 예, 뭐. 자, 그럼 호란 씨, 고기동 김정수 씨에게 확인해 주세요. 사실인가요? 옆에서 보시기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사춘기일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입시도 있을 것인데 윽박지르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이 터졌어요. 사춘기 때 부모로서 교육시키면서 애도 잡아야 될 땐 잡고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뭐든지 다 괜찮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쪼르르 전화를 해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래, 그래도 된다. 아니 딸한테는 꼼짝을 못하겠어. 호란 씨, 이런 아버지 어떠세요? 황홀하죠. 딸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좀 엄격한 편이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사실 딸이 기댈 때는 아빠거든요. 마지막에는 잘하는 때는. 네, 따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식을 이 독립된 인격체,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대단히 근대적인 우리나라 사회처럼 이렇게 가부장, 제가 심한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아버지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밥을 안 샀어요? 따님이 이런 얘기도 추가를 했습니다. 노무현 아저씨 가족들 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눈물 나고 슬프고 무서워요. 아버지의 결정을 저는 싫지만 이해하고 인정해요. 하지만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따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김정숙 이름을 3번 외치도록 합니다. 약속의 의무로 하나 둘 셋. 자, 약속했어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이 캠퍼스에서 커플이었다고. 그 엄혹한 시절에. 남편분이 말이죠. 점잖게 생겨가지고. 호란 씨, 이 대목을 집중 추구해 주십시오. 커플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추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 당시 이제 김성수 사모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고 계셨는데, 당시 경희대, 지금도 그렇고요. 경희대 음대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음대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자라신 아가씨 김정수.
씨와 강의실보다 거리 시위가 더 편하다는 나쁜 남자가 만났어요. 어느 분이 먼저 고백했나요? 제가 많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 말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을 잘 안 해도요, 눈빛으로 항상 말을 했어요. 그 눈빛이 뭐라고 반짝반짝 하면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럼 직접 고백을 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백을 유도를 하시는 스타일이셨군요? 제가요? 아니요. 아니죠. 윤 후보님께서. 근데 이제 정 못 참으면 또 좋아한다고 하고, 내가 또 꼭 듣고 싶으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얘기해.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근데 제 처가 저를 이제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이 그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귀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붙잡혀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고 또 이제 또 석방되고 난 이후에는 또 곧바로 또 군대에 갔었거든요. 그럼 또 이제 또 제대하고 난 이후에는 학교 복학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저 절에 가서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 이제 뭐 구치소에 면회와야 돼, 뭐 또 군대에 또 면회와야 돼, 또 뭐 절에도 또 와야 되죠. 그렇게 뭐 물리적으로 늘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사모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사실 주변 어른분들의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친구분들의 우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때는 옳은 일을 하니까요. 두렵지는 않았고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남편이 대신 해주니까 그냥 묵묵히 보는 것을 대신 해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면회 다녔어요. 삼회로 제안합니다. 3회.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키스는 언제 하셨습니까? 만난 지 얼마 만에? 남편분이 만난 지 얼마 만에? 좋아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주?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 어디서, 낮에 밤에. 사실 이건 저희가 뭐 개인사를 파헤치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좀 읽기 위해서. 그렇죠. 네, 당시의 연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저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생활 침해예요. 이것은 그리고 후보 검증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은 요즘하고 좀 달라서 이제 손 한 번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손 잡고 나면 그때 이제 어깨 정도까지 손이 가는데 또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가다가 이제 결국 이제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런 때가 이제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집에 이제 보낼 때 집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 만난 지 얼마 만이었습니까? 글쎄요, 자연스러운 시기에.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그것이, 부기동 김정수 씨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나요? 상황이? 그때는 제가 이제 청와대 남편이 온다고 그래서 부산 내려간 지 30년 만에 여기를 왔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나는 그 이야기가 안 잊혀져.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네가 제인 씨를 만나고 있으면서 만나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또 그립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럴 만큼, 그러니까 남편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에 면회 가고 나니 좀 만나려 하니까는 강제 징집돼가지고서는 군대 가죠. 군대 갔다 와갖고선 좀 만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제적당했으니까 직장도 없어서. 그러고 났더니 보시 공부한다고 이절로 저절로
또 떠돌아다니니까 또 제대로 못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시가 돼갖고서는 만났는데, 그때도 유치장을 통해갖고 2차 됐어요 이래갖고 손 한 번 마주 잡아보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이 남자가 꼭 갈 것만 같고, 그런 거, 시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또 봐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아마 남편하고 더 어떤 이런 진한 스킨십 같은 것을 제가 원했는지도 모르죠. 굉장히 여성으로서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어도 그립다는 정말 절절한 사랑이구나 했는데 스킨십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런데요. 사실 그렇다면 좀 굴곡이 있는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여자라면 연애를 하면서 좀 남자한테 케어받고 싶고 나를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였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매력은 뭐였을까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스킨십은 빼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눈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수줍은 듯하지만 아주 진실되면서, 그러니까 서울 남자들의 말 막 하는데 그런 것과는 틀린 정말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뭐 그게 기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기술에 바르셨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애틋하면서 귀하게 자라면서 동시에 스킨십을 원하는 그런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 왜 학생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연애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그만큼 순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죠. 그 학교에 이제 제적당하고 복학될 기약은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이제 그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생각, 계산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 7년 연애했거든요. 결국 이제, 점점점 노처녀 돼 가는데, 뭐 사실은 이제 장래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잘 이렇게 이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무런 이제 무슨 보장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큰 남자로서 이제 책임감, 좀 부담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막연하지만 하여튼 뭐 이 잘 될 거다. 뭐 뭘 해서든 우리가 못 살 것인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대책 없는 뭡니까 뭐 용기랄까 뭐 그런 것이 두 사람을 이제 지탱시켜 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게 오늘까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르렀으니까 정말 좀 그런 운명 인연에도 고맙고, 또 이제 정말로 우리 좀 고맙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고기동 사시는 김정수 씨가 다 잘하시는데, 그러다가 사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생운동과 사시 공부는 뭐랄까요, 체제에 순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시 공부를 한다는 건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이제 학생운동 이렇게 이제 투출하게 또 하는 분들은 이제 평생 그 민주화운동에 그 몸을 바칠 것을 이제 결의를 하면서 뭐 노동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고시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 현실 영합 또는 출세 지향,
그래서 변절했다. 이제 그런, 심지어 그런 소리까지도, 이제 들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복학 후에, 이제 제대 후에 학교 복학이 되지 않고, 떠있던 그 시기에 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또 제가 잘 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냥 취직하려던 그런 이제 계획들 다 접고 저희 어머니께 이왕 이렇게 고생했던 거 조금만 더 고생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을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제 돌아가신 아버님께 정말 미안했어. 그분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가 뒤늦지만 효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연애를 하게 되면 뭔가 절절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 충고해 주십시오, 호란 씨. 사랑에 빠지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닭살스러워지죠. 둘만의 애칭이 생기고 둘만의 은어가 생깁니다. 두 분은 또 여기 있네, 또 여기 왔네 라는 멘트를 주로 사용을 하셨다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12.6 사태가 나면서 남편이 드디어 복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전에는 이절저절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러 다녔을 텐데 학교 측이 이제 배려로 장학사에 기숙사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직장에 다녔어요. 그래 이제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 한다는 이제 애인의 명목으로 경동시장에 가갖고 인삼 6년분 하고 토종꿀 해갖고 막 비비고 이래갖고 엄마 몰래 갖다 주면서 이제 세타도 짜서 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갔는데 기숙사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학내를 왔더니 12.6 사태가 끝나고 나서 12.12 사태가 나니까는 그때 이제 민주화해봄이 왔다고 막 했는데 전두환 때 12.12 이제 군사 내란이 일어나니까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다시 애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그럴 때니 우리 남편이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후배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몸이 들썩였겠어요. 그럼 나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가 남편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슬슬 의대 쪽으로 가고 얼굴을 보면서 씩 웃으니까는 처음에 씩 웃어요.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이제 감시조로 여러 번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관에 있지 입구에 있지 뭐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날더러 하는 얘기가 미안하니까 후배 밑에 이렇게 하더니 아유 또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드디어 12.12가 끝나고 나서 5.18 되기 전에 민주화해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위수령이 내릴래나 뭐 이제 광주 사태가 나기 전이었는데 서울역으로 이제 애들이 광주에서 막 저기 광화문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경희대학교 애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무슨 대학교 이랬는데 아 여기 설마 또 왔을까. 내가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막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가운데 또 버티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있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아유 또 왔네. 그러더니 야 여기 앉아. 그러더니 나랑 저기 지금 아주 재밌대. 서울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직장 생활을 해서 하이힐을 신고 광화문이 그때 차가 안 다녔거든요. 하이힐을 신고 광화문까지 그냥 쫓아갔어요. 그래서 또 있네 또 왔나가 생겼네요. 아니 그렇게 꼬름사는 스웨터까지 챙겨주시는 극진한 여자친구신데 또 나가실 때마다 얼굴이 아른아른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까 80년 올해는 드디어 이제 그 시 대열에 함께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가셨죠. 그죠?
그 시절에 감옥에 가셨죠? 답하세요, 남편분.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출마 선언했던 그 독립공원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서대문 구치소 거기에 저는 뭐 그때는 맛만 봤죠. 뭐 집행유예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구속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80년 5월에 그 이제 5.17 그때 이제 터지면서 그때 개헌포고령 위반으로 또 이제 한 번 구속이 됐었죠. 예. 고기동 김정숙 씨, 야속하셨죠? 야속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하여튼 뭐 이렇게 역사의식 같은 거는 없었지만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당하니까 같이 이겨내야지, 견뎌내고 뭔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절절하게, 애틋하게 밖에서 지켜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집안일을 잘 도와줍니까? 남편분이?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멋진 페미니스트예요. 집안에서는 완고한 경상도 남자죠. 네. 경상도 남자는 원래 무투투해요. 저도 경상도 남자인데 저도 경상도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평소 생활 중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 제가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싶으면 유도해요. 유도하면 해주시나요? 하면 해주시긴 하시나요? 10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본인이 스스로 하신 적은 없고요? 잘 안 하죠. 근데 눈빛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구기동 남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요.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나는 김정숙을 사랑한다. 마이크 없이 크게. 야호 자세로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못했지만, 이 북콘서트하는 무대에서 한번 정말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때도 제가 시켰어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나는 김정숙을 사랑한다. 크게. 야호 자세로 1회 외치겠습니다. 한 번 더. 좋네요, 정말. 제가 조금 이따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기, 고기동 김성숙 씨는 이거 동영상으로 들을 테니까, 집에서 틀어놓고 계시고요. 그런데 옥중에서, 당시 굉장히 어려웠죠, 사법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사법연수원을 또 차석으로 졸업하셨죠. 네. 공부 좀 하셨어요. 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데모만 했는데 혹시 자신만의 공부의 비법, 대선 승리법 이런 거 궁금하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두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공부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을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다 읽고 나면, 보통은 이제, 아이고, 드디어 다 읽었구나 하고 이제 책을 그냥, 밀쳐놓고 책꽂이에 꽂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독서든, 우리가 그냥 교양 삼아 하는 독서든, 좀 책을 좀 다 읽고 난 이후에 잠시 그냥 한 10분
이렇게 잠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보는 그런 버릇,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기억해 두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번 더 반추해 보는 게 책을 한 번 더 읽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이 사법시험 이러면 그 고시 공부를 2년, 3년 이렇게 이제 아주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페이스를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아주 이제 공부할 각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스케줄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보통 계획들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고 한 70%나 80%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면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하루나 잠시 4시간이나 이렇게 못하게 되더라도 그게 금방 이제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꾸준히 또 잘하게 되면 목표를 막 초과 달성하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뿌듯해지죠. 그러면 또 초과 달성한 만큼 모아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루 또 뭐 술도 한잔 마시면서 논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서 이 목표 이 계획을 아주 낮춰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읽은 책 내용의 단축 그리고 여유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끝났나요? 아직 기말 시즌이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연수원을 졸업하신 후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김앤장 같은 굉장히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절을 하시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셨죠. 서울에서의 탄탄대로를 뿌리치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는 꿈이 그랬습니다. 그냥 왜 보통 이제 변호사 하면 조금 뭐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도 보통 시민들의 사건 맡아서 열심히 또 해서 이제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면 당장 대우는 훨씬 좋지만 말하자면 이제 국제 변호사 뭐 이런 길을 걸으면서 이제 고급스러운 변호사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꿈꾸었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 서민들 사건을 하는 변호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당시 이제 노무현 변호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네요. 노무현 당시 변호사 이야기는 좀 이따기라고 그 전에, 그래서 고생을 실컷 하고 이렇게 애틋하게 기다려서 드디어 사실을 합격했는데 남편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 그러면요 변호사들 뭐 아무리 뭐 아니 잘 살죠. 남편분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변호사는 그 당시 내 친구 애들 이제 삼성, LG 뭐 이런 데 가는 사람들보다 공급은 많았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많이 못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세 400만 원짜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과중한 압박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딱 월급을 갖다 주면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앞으로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를 할 것이다. 다른 변호사처럼 많은 수입료를 원하지 말고 이 봉급으로 살도록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랬는데 그 봉급이 10년 동안 묶여 있어요. 애 둘 낳고 크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큰애가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모두 하고 돼서 이제 봉급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공무원이 올해 몇 %가 올랐지? 이러면서 3%가 올랐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애가 국민학교 들어간 지 3년 됐으니까 좋아 10% 올려주지 이러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올려줘요. 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과외가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변호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쇄도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주는 생활비 가지고 맞춰서 살면은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이 딴 변호사들보다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세상이 참 재밌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여러 번 유치장에도 들어가고 뭐 군대도 가고 뭐 고시 면회 다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60항쟁이지 아주 세상의 이 파고의 끝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사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순간들이고, 자기가 지조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런 사건들이 해갖고 대통령 또 청와대까지 와서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래요. 봉급 많이 갖다 준 변호사로서 내가 지금 해서 누렸을 생활과, 봉급은 적었지만 인권 변호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명예를 중요시하는 내 남편, 얼마나 재밌게 살았느냐. 다른 남편하고 살라고 그러면 난 지금도 이런 남편하고 택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3회로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마이크를 놓고 남편분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서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정수가 고마워. 그건 제가 이제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요. 예, 그거 제가 준비해온. 편지를 쓰셨나요? 편지를. 와. 평소 절대 안 하시는. 이때까지 편지 몇 번 받아보셨어요, 세훈님? 군대 있을 때 편지 많이 받고요. 시도 받고. 그랬어요. 군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30 몇 년 전인데요. 아니, 연애할 때는 연애 편지를 좀 썼죠. 우리 처가 제가 그때 보냈던 그 연애 시절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걸 봤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자산목록 1호예요. 하여튼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참 땀나네요. 근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지지에 도움되면 뭐든지 합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법대 축제에서 만난 당신 참 해맑았습니다. 내가 수감 생활할 때도, 또 군대 가 있을 때도, 또 내가 고시 공부를 할 때도 늘 당신은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얻고 이제 귀여운 손자까지 생기고 함께 여기까지 왔군요.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또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그리고 늘 바빴던 남편을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당신의 소박한 소망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결심을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보려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출마 때에도 이번에도 묵묵히 내 결정을 따라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제 힘든 여정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결심한 이상 나는 다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그 고생을 시키려니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참고 감당해 주겠지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할 때에도 출마 선언 후 첫 행사인 이 자리에도 당신과 준용이가 함께 해주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소박한 행복입니다. 내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평범한 행복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은 꼭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당신과 같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처음 만나 지금까지 늘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노무님께서. 자, 김정숙 세 번 한번 외칩니다. 하나, 둘, 셋. 그 첫 직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같이 일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만나자마자 같이 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예, 이제 변호사를 그때 아까 이제 사부임수 마치면서 사실은 이제 판사 임용 지망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시위 전력 때문에 이제 인간이 되지 못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고 이제 그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사법연수원의 교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또 법조 선배 분들 이렇게 이제 많이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분을 딱 보니까 그 전까지 제가 만나왔던 법조인들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목에 힘주는 거 전혀 없고 정말 이제 소탈하고 그 다음에 제보다 사법시험도 한참 선배고 연세도 뭐 제보다 한 6살 이렇게 많으신데도 정말로 참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전력 때문에 이렇게 판사 임용이 되지 못한 이제 그런 어떤 부당한 그 처사에 대해서 같이 아주 분개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이분은 나하고 좀 같은 과다 나하고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왔죠. 그래서 첫날에 그냥 함께 그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분이 제의를 하셨고 제가 또 거기에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긴 세월을 이제 그분과 함께 변호사를 하게 됐고 또 변호사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또 청와대에 가서 제가 좀 모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또 이제 그분의 기념사업 추모사업을 하는 노무현재단을 또 맡아서 이렇게 이제 해왔고 이렇게 정말 긴 세월을 그분하고 이제 동행을 해왔는데 정말 좀 운명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만나본 저로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인간의 결이 같다. 종자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네. 스타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굉장히 크게 웃으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즐기셨고 남편 김정숙 씨의 남편분은 사람들 옆에 씁니다. 옆에 서서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하시죠. 그런 스타일의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결은 같다.
여기서 저희가 초대 손님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 아들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들이 올라온 건 반대였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들이 같은 무대에 서는 걸 싫어하는데. 네, 역시 관객석이 벌써 술렁술렁 거립니다. 잘생긴 거, 네, 모두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셔도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씩 시간 강사도 하면서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엄마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듣다 보면 이 남편분이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엄격했습니까? 아니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딸내미한테 했듯이 개인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줬어요. 저는 이제 따라가야지만 했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자신의 처지도 있고, 나의 처지도 있고 해갖고, 애한테 좀 서울에 유학 보내고 나서 좀 그랬네요.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고 그랬던 게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나 엄마 뭐뭐뭐뭐 했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예, 그래도 내가 너 등록금 줬잖니? 이러면서,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돈을 벌어봐야 알아. 이러지만 한없이 남편을 보고 좀 속상했죠. 쳐다보고. 아니, 이거야 아들에게 늘 더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엄마의 마음이고, 예, 별 부족함이 없이 제가, 근데 이 지점에서 아까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랑 조금 입장이 역전되신 것 같아요. 아까 따님에게는 어머님께서 좀 엄격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위기였는데, 어때요? 문지호 씨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어떤가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아버지 거짓말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좀 체감상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00학번이신가요? 네, 00학번이신데 당시에 용돈이 얼마였나요?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으로? 30만 원에 하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하숙비로 얼마 나가나요? 그때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 3명이 같이 살아서 10만 원씩 냈어요. 10만 원씩. 하숙비 포함해서 30만 원. 차비나 책값도 포함된 겁니까? 예, 근데 다 포함된 건데, 아니 근데 그 아버지가 스타일이 이제 적든 많든 필요한 내역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적든 많든 주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안 받은 게 있죠. 아무데나 짜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럼 문희룡 씨의 답변을 들으니까 두 분 다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멋지네요. 네. 선관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여기 선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찍고 있는. 근데 찍을 게 없겠죠. 문재인 연호하면 안 되는데. 김정숙을 연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학도 가셨죠, 사람씨. 예. 그때도 그렇게 짜게 구셨습니까? 예. 군대 가셨을 때, 아버님은 이 특수부대 출신인데, 본인은 어디를 가셨어요? 저는 그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조교로 있었습니다. 조교요. 조교. 빨간 모자 쓰고 그분들이시죠? 네. 예, 소리 지르고 막. 무서운 분들. 네. 실제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이신데요.
옛날 일이니까요. 빨간 모자 쓰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보란, 잘했어. 이게 조교가 원래 절대 눈을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요. 네, 지금 화면에 눈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절대 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배운 발성법으로 성악 발성으로. 네, 성악 발성으로 맨날 소리를 질렀죠. 네, 보여주시죠. 네. 저 어머니께서도 궁금해하고 계세요. 마이크 없이 네, 마이크 없이. 일어서서 아버지가 대표로 나가시면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예,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앞으로 갓! 하나, 둘, 셋! 그 시절이 그 아버지가 민정수석 하시던 시절 아닌가요? 청와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01 군번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신 게 2002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2등병이랑 1병 이제 힘들 때 다 지나고 상견례에서 편해지니까 아버지 민정수석이 되셨죠. 그때 면회를 오셨습니까? 군대 갔을 때 아버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한 번. 예. 딱 한 번. 군대 면회 오셨을 때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었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휴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 군대 있을 때 집에 전화를 한다든가 아버지가. 그럼 어떤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말씀이 되게 없으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도 전화를 많이 안 했는데 근데 패턴이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전화해서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냐? 예. 이러고 가는 거였어요. 줄 서서 전화해야 되잖아요. 정말 뒷사람이 좋아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버렸죠. 10초이네요. 어디 대학 끝나는. 어머니한테도 그러세요? 집에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네, 아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봐야죠. 평생 지켜본. 예, 저희 아버지 그야말로 경상도 아빠들 집에 오면 2마디 딱 한다는 딱 그거죠. 뭐라고? 업자자자. 밥도, 그다음에 불 꺼라. 사실 이런 모습이 되게 강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참 잘하시던 시절에는 이렇게 사춘기 때 예민하고 이럴 때는 좀 딱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반항기 때 아빠는 너무 딱딱해 반항하신 적 있으신가요? 반항하면 큰일 나죠. 보수부대 출신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큰일이 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큰일이 나나요? 격파 당했겠죠. 혹시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매를 든다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공부하라고 매를 든다든가. 아니요. 공부를 하라고 매를 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럼 실제로 다른 이유로 매를 든 적은 있구나. 여튼 공부 때문에 때리진 않으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뭐 고장 때문에 때리시나요? 종아리를 뭐 때문에 맞으셨어요? 종아리가 아니라 맨손 격파. 격파요? 이유는? 예? 이유는? 이유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제가 대들었겠죠. 일합에 격파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 어린애를 갖다가 남편이 한 번 그랬는데 애를 갖다 애기가 뭐 이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뭔가 저도 정확하게 생각 안 나요. 그랬는데 막 애를 갖다 그냥 탁 때리니까 애가 화가 나가지고 저는 여자애 우리 딸내미 같으면은 아버지가 이러면은 아유 아버지 뭐 이러는데 얘는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아서 일주일을 말을 하려고 아버지만 뒤로 앉아갖고 그때 무슨 이유로 아들을 격파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예, 진짜 땀나네요. 하여튼 한 번, 아주 어릴 때, 한 번 이제,
손찌검을 한 적이 한 번 딱 있는데, 그게 이제 음식을 가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몇 살 때요? 글쎄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콩을 이제 먹지 않겠다는 건데, 이 밥에는 콩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들고 하니까 제가 뭐 참고 한번 이제 그랬었죠. 근데 그게 어찌나 이제 그 후회가 되던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침 그때 그 이제 후회 때문에 그 뒤에는 오히려 이제 뭡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고3 때, 지금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를 하고 있는데, 인문계였다가 고3 올라와가지고, 미대로 이제 진로를 바꾸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다, 이제 받아들이고 할 정도로, 그 뒤부터는 오히려 한번 손찌검을 했던 게 큰 이제 교훈이 돼가지고, 그 뒤는, 어쨌든 잘해가지고. 그 아드님은 그 뒤로 콩을 드십니까? 아, 예, 그럼요, 먹어야죠.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은? 콩.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시지만 아들로서 사실 자신의 롤모델은, 자신의 첫 롤모델은 항상 아버지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운 순간은 언젠가요? 난 이럴 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예, 제 입으로 아버지 자랑하기 좀 그런데. 역시 아드님도 그 부산 남자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쵸? 아, 근데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얻으신 평판이 청렴결백하다는 평판인데, 한두 번의 자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렇게 축적된 평판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검증은 그 인생 자체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버지 단점은 뭡니까? 말이 너무 없으시고 이렇게 그런 걸 잘 전달 안 하셨던 게, 아니 근데 오늘 좀 풀리신데 보니까. 아, 평소에 너무 무뚝뚝하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보기에? 자격 있죠. 짰는데 보니까 아버지라고? 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보기에. 근데 반면에 이제 대단히 민주적이신 면모가 있었어요. 항상 가정을 이끌어오면서 항상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미대를 진학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남을 미대로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장남을 미대에 보내는 게 힘든 것은 아니고, 이제, 무슨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또는 일찍부터 입시, 미술학원 다니면서 다들 이제 실기들을 배양을 하는데, 고3 갈 때까지 인문계여가지고, 맞아면 입시 미술학원 한번 다녀보지 않은 처지에 미대를 간다고 하니,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할지, 그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또 본인이 워낙 하고 싶었던 일이라 또 그렇게 하니까 잘 해내고 지금 또 아주 보람있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아주 참 다행스럽게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묵묵히 이제 가족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실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짰어요. 그 아드님이 오늘 공연 제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 남편분의 다른 정치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모든 정치인이 왜 나라고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내가 왜 안 돼? 혹은 나여야만 해 라고 한다면 이 남편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 자리를 원한 적 없으셨죠? 예. 어쨌든 이제 정치 자체가 제가 이제 제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늘 생각을 해왔었지요.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3년 전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문재인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서 저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분에게 가서 출마하라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하셔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문재인을 호출하자. 꼭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신 거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정치는 저하고 맞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해왔던 터에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그 현실 정치라는 게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이제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크게 이제 기여하게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 본인이나 또 가족들 그 다음에 주변에 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참으로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서 생생하게 그렇게 뼈 지켜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정치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정치에 거리를 두고 또 정치가 잘못된 부분을 비판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너무 이제 암울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삶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자체도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마치 이제 우리 보통 사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정치가 어떤 정치 세계,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정치, 우리 국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게 자꾸 이제 흘러가고 있는 현실 같은 게 너무 이제 아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기성 정치에 잘 맞출 생각은 맞출 자신은 없지만 거꾸로 기성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좀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감히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결심을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부기동사실은 김정숙 씨는 이 대목에서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오신 오늘 오전 2시에도 그렇고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냥 하염없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지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또한 저희들도 책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출마 선언을 했고 한 이상 또 투지가 생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정숙 다시 한번 3회에 걸쳐서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정치인이죠, 이제. 정치인을 직접 만나서 이런, 토크를 해보시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잘 알지도 못하고,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사적인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드님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제 어려운 길 시작하셨는데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예, 오늘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 제목을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 또 이제 시대 교체 그렇게 그 제목을 달았거든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렇게 이제 동시에 다 이루겠다는 이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그런 것을 뭐 억지로 그렇게 뭐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고 제가 그 앞에 서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권 교체는 뭐 다 당연하게 그렇게들 생각할 거고 정치 교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정치의 객체나 어떤 대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정치의 어떤 주인이 되어야겠고 정치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 보통 사람들을 대접하는 정치로 그렇게 이제 바꿔야겠다는 것을 정치 교체로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대 교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출 기업이라든지 재벌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경제 정책 또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을 어떤 중심에 놓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삶을 중심에 놓는 그런 경제정책, 그런 국가발전 전략 이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야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어떤 열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정권 교체도 정치 교체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금 시대 교체도 우리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나서서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젊은 분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젊은 사람들에게 더 희망을 주는 또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저에게는 뭐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제 치열한 경쟁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죠. 저는 그 경쟁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과정은 정말 좀 이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람직한 세상 함께 만들자, 함께 나갑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외쳤을 때 주변에서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미아리에 점집을 열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려운 길에 나선 김정숙, 구기동의 김정숙,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정숙 참여 요청. 자, 지금까지 저 오른쪽 끝에는 제가 TV에서보다 실물을 보고 깜짝 놀랐던 호란 씨. 자, 추위 돌리세요. 자,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문재인 이름을 연호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김정숙을 외쳐주세요. 자, 문재인 대신 김정숙은 괜찮아. 다 하나, 둘, 셋. 김정숙. 앞으로 뭔가 흥을 받아서 연호하실 때는 문재인 말고 김정숙을 외쳐주세요. 문재인을 외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보기도 전에. 자, 그럼 앉아주십시오. 네. 알겠죠? 김정숙. 네. 뭔가 외칠 일 있을 때는 김정숙을 외치는 겁니다. 자, 두 분 자기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에 살고 사상구 국회의원 문재인의 부인이고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대선 출마 선언했네요. 예. 현재는 구기동에 사시죠? 네, 잠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기동에 사시는 김정숙 씨로 외치겠습니다. 네. 그 옆에 그 남편분 자기 소개해 주시고. 예, 저는 뭐 김정숙의 남편 문재인입니다. 오늘 낮에 출마 선언하고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 모교입니다. 이 모교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저도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네. 앞으로 틈틈이 김정숙을 외쳐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김정숙 씨 남편, 공식 무대 사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호란 씨? 뭔가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절대 인터뷰를 안 해주셨어요, 이 남편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다가 작년에 본인이 책을 냈습니다. 책이 잘 안 팔리자 저를 부르습니다. 책 장사를 하겠다고. 사실인가요? 김정숙 남편님? 예, 그 제 책 내고 그 북콘서트 첫 번째 네. 그 사회를 보셨어요. 그때 책이 안 팔리자 인기 절정에 저를 불러서 책 장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책이 몇십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한테 답을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오늘 저의 뒤끝을 보시게 될 겁니다. 도 몰라요. 저는 오로지 지금 처음 결혼하고 나서부터 봉급 몇 % 자기 정해주면은 그거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니 그 제 책이 꽤 팔렸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또 잘 팔릴 참인데 그 순간에 우리 김어준 총수가 뭐 했죠? 아주 닥치고
예, 정치. 그 바람에 이제 제 책 팔리는 게 이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안 사셨습니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다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구기동 김정숙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경고 드리는데, 그 남편분은 제가 질문할 때 답하세요. 자, 따님은 출마 선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안 왔죠? 오늘 출마 선언? 네, 안 왔습니다. 이거 조중동 기준으로 말하면 말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남편분에게 추궁을 드릴까 합니다. 평소 따님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지가 무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죠.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인권 변호사라든지 또 뭐 청와대 뭐 근무라든지 또는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런 일들은 그냥 제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저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정말 좀 미안하죠. 우리 이제 제 처는 제 이제 또 이 정치를 반대했었는데 그래도 또 제가 또 정치에 또 나서니까 지난번도 국회의원 선거 좀 열심히 도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또 그렇게 뭐 도와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고마운 일이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제 딸도 제가 아까 이 독립공원에서 출마 선언할 때 단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냥 그 군중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지 마시고 그런 그 사생활에 또 뭐 그런 거 또 보호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는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이제 또 딸은 이미 이제는 제 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소중한 또 아이 저한테는 손자가 되죠. 이제 그 가정을 또 이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기들 말고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궁금했어요.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세요. 조현호 총장. 안 오셨나? 네. 아쉽네. 오셨으면 저희 김용민과 함께 급 만남을 제가 추진합니다. 호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역시 김어준 총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영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등장 장면을 카메라로 잡아서 보여줍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잡히긴 참 힘든데 네, 앉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언제쯤 잡힐까? 안 잡히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본을 보면 말이죠. 이쯤에서 호란 씨가 저에게 앞에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 이 대본은 윤도현 씨, 김재동 씨, 김 씨 모두 소속된 기획사 사장님이 자신의 의욕이 넘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본입니다. 그리고 그 대본에 대한 미팅을 저희가 사전에도 했었고 오늘도 대기실에서 잠깐 했는데요. 김호준 총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본대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네, 각오하고 올라왔습니다. 김 사장님 앞으로 대본을 돈 주고 작가를 쓰세요. 호란 씨, 제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네. TBS보다 훨씬 미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트위터에 올리세요. 그래서 확산시키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없대요. 저의 감상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미 슈퍼스타님께서 저 따위의 감성이 필요하신가요? 저의 미모는 어떻습니까? 사진이나 매체를 통해 봤을 때보다 훨씬 파괴력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력 있는 외모 저와 그리고 미모 호란이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주인공 모십니다. 저 구기동에 사시는 김정숙 씨와 그 남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신문 그리고 방송까지 모두 거느린 언론사 사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사 다망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와드렸는데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그때부터 우리 이제 김총수가 이제 제 등을 떠밀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이제 출마선언 하고서 이제 그 느낀 그 마음이 정말 참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만 바라보고 올인할 일만 남았다. 우리 김호준 총수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 이제 닥치고 올인이죠. 그런데 우리 김 총수도 그동안 이제 제 등을 떠민 뭡니까 공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책임을 많이 져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계신 사모님께서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는데요. 어제와 오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신가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굉장히 걱정되죠. 남편이야 올인한다고 그러지만 이 자리를 만약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어요.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참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로서 아주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았고요. 또 청와대 들어가서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면 자기가 다짐을 하는 게 눈빛을 통해서 보여요. 국가에 충성해야지 되고 국민한테 봉사해야지 되고 자기 자신을 다잡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또 가야 될 길이라서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재단 일을 해서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에 이제는 이만하면은 개인이 사회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은 성실하게 참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피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요.
정말 안타깝죠. 조마조마하고요. 이렇게 크게 연호당하는 일도 사실은 어제까지는 없었겠죠, 그렇죠? 고기동 서씨는 김정숙 씨에게 저도 이렇게 중요한 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인쇄는 얼마나 버셨어요? 책 인쇄. 인쇄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몇 % 받는지. 그러니까 마땅히 그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씨. 네. 남편분을 함부로 칭찬하지 마세요. 지금 무대 위에서의 저는 굉장한 알력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대본대로 가지 말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남편분의 기세를 보면요, 김호준 씨도 그냥 마냥 공격만 하고 계실 것 같진 않거든요. 자, 네, 파이팅! 제가 이 사연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 탁현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님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출마도 개인적으로 반대다. 아버지가 절대 자기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건 아버지의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따르라고 한 적이 없다. 정말로 따님에게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까? 남편?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가족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이제 탁현민 교수가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강요하기 어려우니 우리 탁 교수가 한번 설득을 해보시라. 그래서 아마 전화를 했는데 방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딸이 쥐한테 이제 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우리 탁 교수나 우리 김호준 총수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니 오면 우리 탁 교수며 김호준 총수며 사인 받았을 거다. 예, 그렇게 이제 꼬셨는데 어쨌든 뭐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은 싫다는군요. 한 번도 윽박지르는 적은 없다 이러시죠. 예, 뭐. 자, 그럼 호란 씨, 고기동 김정숙 씨에게 확인해 주세요. 사실인가요? 옆에서 보시기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사춘기일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입시도 있을 것인데 윽박지르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이 터졌어요. 사춘기 때 부모로서 교육시키면서 애도 잡아야 될 땐 잡고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뭐든지 다 괜찮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쪼르르 전화를 해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래, 그래도 된다. 아니 딸한테는 꼼짝을 못 하겠어. 어떻게? 호란 씨, 이런 아버지 어떠세요? 황홀하죠. 딸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좀 엄격한 편이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사실 딸이 기댈 때는 아빠거든요. 마지막에는 잘하는 때는. 네, 따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식을 이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대단히 근대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저랑 이렇게 가보자고 제가 심한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아버지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밥을 안 샀어요? 따님이 이런 얘기도 추가를 했습니다. 노무현 아저씨 가족들 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눈물 나고